네, 사면 초과인 문재인 정부 외교에 북한까지 숙제를 던졌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며 묵직한 경고를 던진 건데요. 내치의 외교, 거기에 남북관계까지 꼬이는 형국입니다. 우선 출연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구자홍 주간동화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이도훈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합참이 사거리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는데 애초에 430, 690 그리고 600까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발사한 미사일을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는데 이 미사일은 우선 사거리보다는 이제 궤적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하얀커가 잘 설명했지만 보통의 미사일은 이제 탄도하고 그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 네. 탄도 미사일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포물선으로 그 궤적을 따라서 날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항 미사일은 이제 지형 지문을 따라서 이동해서 굉장히 그 맞추기는 힘들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서도 궤도가 저렇게 그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원래 러시아가 나토에 있는 전략 목표들 예를 들면은 무슨 군 기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어떤 전력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전략적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죠. 두 번째 거리 이제 처음에 이제 460km 했다가 600km 했는데 이 미사일은 460km만 난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의 대부분의 전략적 목표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 다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460km를 대체로 재면은 동쪽으로는 한 울산까지 가는 거고 서쪽으로는 한 광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부산 정도가 빠지는데 부산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일본이나 미국의 본토에 있는 물자들이 이동을 해오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발표로 보면은 600km까지 거리가 늘었으니까 부산까지 제주도 포함해서 전역이 다 커버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한 위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5월 4일 날, 5월 9일 날 발사하고 이제 이번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5월 4일 날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동안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한 발이 아마 공중에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험에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5월 9일 날 다시 시험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둘 다 발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거리가 모자랐던 건데 그렇죠. 이번 세 번째 시험에서 궤적은 물론이고 거리까지 완성한 이스칸데르를 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장차장. 네. 어쨌든 굉장히 위협적인 게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 청와대는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떤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 청와대가 가장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해 이 4.27 판문점 선언부터 이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끌어온 것이 우리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이 어떤 노골적으로 이 남한 정부와 남한을 겨냥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실제로 이건 지금 위협 사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군사적 도발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청와대가 이것을 군사적 위협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끌어왔던 대화 국면이 이제 대치 국면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청와대가 좀 이제 고심이 깊다 보니까 쉽게 지금 입장을 좀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 안보에 관해서 약간 엇박자가 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청와대가 어떤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과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도발을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and many people have those missiles.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자, 별거 아니다. 작은 미사일이다. 저런 이야기를 아마 우리 정부나 우리 정부 당국자나 우리 대통령이 했으면 난리가 났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그 대처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은 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가요? 그 네. 나가는 메시지는 굉장히 로키예요.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닌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침묵이라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미국이 부산 앞바다에 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뒤로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북한도 이 군사적 도발을 함으로써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줬느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결속을 좀 다지는 메시지도 북한 있을 내부적으로. 거예요. 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 우리 위원장이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모든 제재가 정말 다 리프트되고 우리가 진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될 거구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하고 뭔가 대화의 길로 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대화의 상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판을 깨는 듯한 행동은 북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만 네.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림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한테 자기들 편을 좀 들어달라. 더 들어달라. 북한이 굉장히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실무회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회담 하기 근데 싫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얻은 게 우리 실무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바로업 형식으로 좀 가보자는 거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탑다운이 편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대해서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실무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걸 꺼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용호 외무상도 ARF라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무회담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고 근데 그렇군요. 동시에 중장거리는 지금 못 쏘고 있는 거예요. 판을 깰 맞아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그 미국의 어떤 대응, 북한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지금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뭐 한미 동맹의 약화나 균열이나 이런 건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 정부가 좀 동네 북신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가는데요. 이동훈 의원. 네. 자, 어쨌든 남북 간에도 합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9.19 남북 군사 선언까지 있었던 와중인데 자, 한국당에서는 당장 이거 남북 군사 합의 폐기하라 이렇게 강한 입장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하앵커가 그 설명하면서 그 사실상의 남북 그 불가침이라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보고 얘기했다고 있다. 했죠. 네. 만약에 저게 진짜 불가침 선언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위협들을 저기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그렇죠. 가장 큰 위협이 뭐죠? 북한 핵이고 두 번째가 미사일 되겠죠. 네. 북한 핵하고 미사일이 없는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지금 그 내놓은 합의라는 게 휴전선 부근에서 굉장히 경기 태세를 약화시켰다 이런 지적 받고 있고 그렇죠. 또 한미 간의 훈련을 못하게 하는 구실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뭐 전면전은 아니라 국지전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그 북한이 죄송합니다. 남쪽으로 올 수 있는 뭐 전차 통로의 장애물을 없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문제가 그 있는 합의였고 만약에 정말로 그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가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에 해당할 정도로 훌륭한 합의다. 그래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대로 폐기는 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주장하겠다면은 다시 협상을 해서 핵하고 미사일을 이 군사 합의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가 7월 27일이었죠. 이날은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66주년 되는 날인데, 자, 김정은 위원장, 원산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쏘아 올리는 거 구경한 김정은 위원장, 현지 지도죠. 바로 음악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구정 전장, 네.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전협정 체결이라고 하지만 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전했던 열사묘를 참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에 조선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참배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과거의 이 아픔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이제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된다. 근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음악회에서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이 북한 군부의 어떤 권력층의 좀 변화가 좀 어떤 눈에 장면입니까? 띄습니다. 네. 일단 그 사진에 보시면 지금 나오네요. 네, 이 김여정 위원장의 위치가 상당히 좀 가까워졌습니다. 김정은 바로 옆. 그렇습니다. 건너편. 한 다리 건너서 다리 바로 이 김여정 부부장이 앉아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보면
이 최선희 제1부상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같으면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용호 외무상이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러니까 좌여정, 우선희 아하.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이 권력 지도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옆에 부위원장 앉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한가리 건너 있는 김영철. 약간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부위원장 자리로 앉아 있는데 중간에 내각의 부상. 차관급이잖아요. 이동훈 의원. 차관급이 저기 앉아 있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여정 굉장히 이제 지금 북한의 그 대외 정책을 상징적으로 그 묘사하는 걸로 봅니다. 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다리 건너서 앉지 않고 옆에 앉아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뭐 혈통이 위전 순위로는 뭐 몇 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권력 순위는 2위라고 봐야죠. 특히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면은 아마도 김여정이 그 권력을 이어받아서 뭔가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또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많은 부분을 김여정이 맡아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아마 대외 정책에서 기본적인 그 전략을 짜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용호 그 외무상이 있지만 리용호 외무상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점잖게 북한은 이런 입장이다 하고 설득하고 좋은 소리 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렇군요. 미국 그다음에 다른 뭐 대남 이런 전략을 짜고 하는데 최선희 그 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상해요? 극명하게 나타난 게 지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에 네. 조그만 테이블에 김정은, 최선희, 김영철 몇 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전략 회의 아마도 비슷한 거였죠. 그때 회의에서 최선희는 그동안 여러 번 미국과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김정은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김영철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선희가 얘기한 대로 됐기 때문에 역시 최선희를 중용을 해야 되겠다고 아마 그 김정은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 늦게 북한 소형 목선이 또다시 동해 NLL을 월선했습니다. 구정차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28일 오전 0시 18분이니까요. 네. 그 자정이 좀 넘은 시간인데 우리 이 고속단정 요원이 이 북한의 그 목선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예인을 해온 겁니다. 네. 여기에는 이렇게 3명의 이 북한 사람이 그 승선해 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이 바로 어젯밤 늦게 찍은 사진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입수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내드렸습니다. 고속단정이 이제 예인을 해왔는데 저기에 보면 이제 한 명은 그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구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오징어 잡이 배로 이게 추정은 하고 있지만 예. 이 왜 자꾸 이렇게 목선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나? 그러게요. 특히 이 그 운행된 방향이 정남향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남쪽으로 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관계 당국에서 이 정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복을 입고 넘어온 것도 의아하고 처음 발견했을 때 흰색 수건이 걸려있었다. 지금 보여지는 건 어느 지점에서 저 목선이 발견됐고 어떻게 우리가 예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NLL보다 훨씬 위쪽에서 표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발견해서 보고 있었고 NLL 넘자마자 예인을 시작해서 6.3km 지점에서 우리 항구 쪽으로 끌어갔다 저런 얘기입니다. 자, 강선우 대변인. 처음에 발견했을 때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흰색 수건 보통은 뭐 백기투항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사 결과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군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뭔가 그 말리거나 옷가지를 말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걸어놓는 게 있어서 그렇군요.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게 자주 이렇게 목선이 넘어온다는 것 그것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다 지난번에 목선 사태가 불거지자 이제 합참이 좀 더 민감하고 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아까 그 그림에서 NLL 보면 이제 NLL 위에 있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NLL 주변에 그러니까 오징어 그 어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실은 우리 그 어선들도 그 주변에서 조업은 많이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 동해 어장 상당 부분을 그 중국에 팔면서 조금씩 북한 어민들이 조금 밀려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오지만
일부는 일본 쪽으로도 가서도 일본 쪽에서도 표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북한 쪽에서 북한 당국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그까지 NLL 좀 뭐 넘어가도 상관없어. 뭐 안 들키면은 그만인 거고 내려왔다 잡혀도 뭐 의도 없었다. 북으로 돌려보내라 하면은 곧바로 돌려주니까 별 문제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아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깨진 유리창이라는 네. 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함부로 NLL 넘어가고 우리 영해를 침범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자꾸 보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네. 바로 그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독도 주변에서 작전을 할까요? 하나하나 단호하게 안 된다고 영해에서 노, 영공에서 노, 우리 영토에서 노 해야지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영해, 영공 쉽게 뚫린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